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11강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재분배 정책의 정의 그리고 조세를 통해서 어떻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위해서는 그 돈을 많이 가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조세를 통해서, 특히 누진세를 통해서 많은 돈을 걷어서 이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 그걸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돈을 분배함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은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중에서 다른 구성 정책도 있고 배분 정책도 있고 규제 정책도 있고 재분배 정책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정책 중에 재분배 역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는 그 시장 또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 무엇인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정책의 종류를 그 하는 행위가 개별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행위의 환경 전체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구성하는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강제력의 행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 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배분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떤 것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쪽을 배분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행위와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구성 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책학을 전공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고, 식약청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장에 거래될 수 없는 거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위의 환경 전체에 제도를 형성하는 그런 쪽에 가깝고, 또 직접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진 소득세를 적용한다든가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분배, redistribution policy,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이렇게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일정한 부담을 하되 국민 전체가 함께 위험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에 대한 것,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업보험,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산재보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회보험, 소셜 세이프티 넷,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보험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만큼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맨 밑바닥 3%,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거기다 3%를 곱하면 약 150만 명, 좀 더 많게 2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일종의 극빈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거둘 수가 없죠. 그 대신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기초 생계 보장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선별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4대 보험제도는 뭐라고 그래요? 보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이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노인이나 영유아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 법인을 통해서 실행이 되지만 국가가 그 기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이렇게 다양한 아동정책, 영유아정책, 노인정책, 이렇게 성매매 피해 여성 대책 이런 식의 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는 사회보험, 또 하나는 공공부조, Public Assist라고 하고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그 다음에 사회복지, Social Welfare Service 이렇게 세 가지 정책으로 구분이 된다.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공공부조는 특별한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선별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취직할 때 또는 대학원 들어갈 때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별된 사람만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공짜로 밥을 먹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친구들에게 카드를 주든지 쿠폰을 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어떤 특징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꼭 필요한 몇 사람에게만 공짜로 밥을 먹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스티그마, 이게 몸에 도장이 찍히는 것과 같은 쟤는 가난한 집애야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 수근수근 되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특정한 대상을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낙인 효과, 즉 주운 글씨가 남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똑같게 제공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지만 문제는 뭘까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장점은 아까 이야기한 낙인 효과라든가 주운 글씨 효과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공짜로 밥을 주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이 됐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건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원 또는 50만원씩 다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 소득제도라고 하는데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저소득층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배경과 자신의 주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만약에 면접 시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주관에 맞게 논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입장에 서지 않는 것보다는 어느 한 입장에 양쪽을 다 이야기하되 어느 한쪽이 자신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면접할 때는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거 베이직 인컴이라고 합니다. 시사상식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데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 또는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라고만 안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기본소득이고, 유럽 나라들이 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올해까지 실험 모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위트레흐트 등 지방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스위스도 한번 도입하려고 논의를 했었고, 영국도 노동당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경우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주별로 조금씩 다른데,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거기는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자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 대해서 알래스카 레지던스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매달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단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본소득 제도가 저는 좋은 측면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이에 누구는 줄 것인가, 누구는 주지 않을 것인가를 선별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무원의 재량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또 부패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소득 재분배 정책도 가능하면 이렇게 기본 소득제도 이런 식의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무상급식 이런 것들도 꼭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것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나오는 것이 부의 소득 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 NIT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수준이 면세점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면세점과 과세전 소득과의 차이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좀 어려운데, 뭐냐면 소득세라고 하면 세금, 그러면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 걷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의 소득세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이죠. 너는 일은 하지만 너무 월급이 적으니 너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먹고 사는데,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보조금으로 줄게. 그래서 사실상 이름은 소득세제, 부의 소득세제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이다. 여러분한테 주는 장학금 비슷한 거죠.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소득세제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그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파랑색, 빨강색, 연두색, 연한 연두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랑색 그림은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어느 수준까지는 사실은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빨간 거 세금을 내게 돼요. 그렇죠? 세율이 10%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세금을 내죠. 150만 원이면 15만 원의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내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러나 일정 그 기준점 이하에, 여기로 따지면 이제 연두색이 나타나는데, 이 마이너스 부분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네거티브 텍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에 필요한 돈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사용할 돈은 자기가 번 돈하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NIT,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EITC라고 부릅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미국에서 인컴, 일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적어요. 적은 사람에게는 tax credit, 일종의 정부가 플러스 일하는 거에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EITC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근로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넌 지금 비록 적게 벌지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더 전부 보태줄게.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 또는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X축이 근로소득이거든요. 800만 원 벌 때, 1200만 원 벌 때, 1700만 원 벌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800만 원 벌 때까지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줍니다. 그리고 800만 원 사이에서 1200만 원 사이에는 정액으로 12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연봉 기준이죠. 그리고 연봉이 1200에서 1700까지 늘어나면 거기는 다시 보조금을 주는데 좀 절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연봉이 17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또 플러스 알파의 장려금을 받아서 그걸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0원에서 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의 15%. 그 다음에 800에서 1200만 원 사이면 120만 원.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 사이다. 그러면은 1700만 원에서 근로소득을 빼고 거기다 24%를 곱한 이런 근로장려금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년 전, 그러니까 2016년 기준이죠. 2009년에 시도했을 때보다 2016년 기준으로 약 4배가 지급 가구수 기준으로 증가했고 지급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조 7천억 원 정도로 한 3.5배 이렇게 지급액이 증가했다. 결국은 이제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약자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활이라고 라는 표현도 쓰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모자란 금액을 보태주는 것이 더 복지에 합당한 것이지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퍼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면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다? 근로장려세 제도다. 또 미국에서 EITC 본래 학술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부의 소득세제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분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빈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죠. 우리 100명 중에 누구에게 재분배 정책으로 최저생계비를 줄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중에 어느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거의 한 3% 선을 긋습니다. 맨 밑바닥.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3%, 5천만 명 중에 3%는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극빈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급여, 생계급여, 주택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들을 챙겨서 최소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하려면 중요한 게 누가 가난한 사람들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poverty line, 가난하다가 poor잖아요. poor, 부자는 rich고 가난하다 poor의 명사인 poverty line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 수준이 빈곤선입니다. 요거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영국의 사회학자 벤자민 라운트리가 쓴 논문 빈곤 도시생활의 한 연구라는 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운트리가 빈곤선을 세계에서 최초로 좀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소리 요람에도 무성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 이런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빈곤선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는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게 집값도 의식주로잖아요. 집값도 들어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최저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나라마다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overty line 또는 poverty threshold, poverty line 뭐 이렇게 부르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월드뱅크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2008년도에 1인이 하루당 최소한 1달러, 1,100원이죠. 우리나라 돈 1,100원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도에 그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물건으로 따졌을 때의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한 1.25달러, 1,300~1,400원 정도가 하루 최저 생활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버스 타고 뭐 이런 걸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나라들도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 포함해서 보면은 약 한 1,300~1,400원이 최저 생계 라인 또는 파버티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빈곤선은 절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또는 우리 전체 100명 중에 하위 몇 %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진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빈곤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는 100명이 다 빈곤선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선진국들은, 선진국과 후진.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딱 정하고 금액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고,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우리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는 거를 relative poverty 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처리할 때도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죠. 우리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A 학점을 받는 사람들은 40명,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 30%밖에. 반대로 또 30%는 반드시 CER을 또 주도록 하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라고 이제 비율로 따지는 게 이거를 상대적인 빈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사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옆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더 슬픔을 느끼죠. 다 같이 못 살면 그 못 사는 게 그렇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상대성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 50%, 100명이 있으면 50등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 다시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따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 따지고, 그래서 거기를 중위 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또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4.6%다. 그럼 거기를 이제 상대적 빈곤선으로 해서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1000만, 10만이죠. 91만원, 92만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를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얼마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겠다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최저 생계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최저 생계비가 정책적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줘야 될 가난한 사람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2017년 기준으로 따지면 1인 가구로 따지면 이렇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줘야 되는 1인 가구로 따지면 160만원, 2인 가구로 280만원, 그 다음에 3인 가구로 360만원 이렇게 따져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최저 생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통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설정된 최저 생계비 기준 플러스 한 20%, 120% 되는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또 부르고, 그 위에 또 있는 사람을 차차상위 이런 개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제 어린 시절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국가의 국민으로서 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사람으로
소득으로서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이 사람 중에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근데 재산이 많아요. 그럼 재산을 이자율로 따지면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소득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또 자식들이 잘 살아요.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그것도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생계급여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재산에 관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고, 부양 의무자는 자식들, 특히 자식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라고 하는 건 생계급여는 먹고 사는 것이고, 의료급여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카드를 줘요. 카드로 긁으면 그 사람의 의료비는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생활에 필요한 주거급여, 월세 같은 거에 필요한 것이죠. 교육급여,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교육시키라고 교육급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빈곤선을 정하고 있다. 이런 거 나눌 때 또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바로 위에 저소득층인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사람들을 수급권자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보다는 좀 있는데 120%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빈곤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차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수급 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이런 필요한 최저생계에 필요한 돈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11장 재분배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에 우리 장하준 교수,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계신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도 되어 있고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안에 보면은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and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s. 키워드가 뭐냐면 well-designed,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실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격려해주고, 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입장이 중요한 게, 복지국가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의 키워드는 well designed,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특히 이제 또 공무원들도 꼭 필요한 재량권을 행사해서 정말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분배 정책이 허탄 데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말 정당하게 쓰이도록 설계된 그런 well-designed welfare state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소셜 세이프티 넷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새는 돈이,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상도 주는데, 이게 뭐냐면 국고보조금 내려가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낸 세금이 실제 필요한 저소득층에 내려가는 돈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60-70%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좀 부정적으로 빼먹는 돈이 많거든요. 요양원도 그렇고,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그렇죠? 다양한 그런 투명하지 못한 회계 속에서 그렇게 좀 일종의 세금 도둑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공무원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하게 잘 설계된 웰페어 스테이트가 된다면 북구 유럽들이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들이죠. 거기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더 내도 기꺼이 내고자 하고 그 부분이 거기는 50% 이상 세금을 내는데도 반대가 없거든요. 물론 일부 부자들은 좀 반대를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디자인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렇게 뭐라고 선순환의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제11강 재분배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자세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